토지이동과 지적정리 파트에서는요. 토지이동의 사유가 총 11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토지이동 사유가 총 11가지 사유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1순위로 시험에 출제되는 게 축척 변경이에요. 축척 변경. 두 번째가 등록사항 정정이에요. 그래서 축척 변경과 등록사항 정정은 일단 두 개 중에서 한 개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두 개가 다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축척 변경 하나, 등록사항 정정 하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올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나머지 토지이동의 사유 9가지는 출제가 안 되느냐. 출제가 되긴 되는데 무엇이 출제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랜덤 형식이에요, 랜덤. 자, 그런데 랜덤 형식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을 한번 해보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받아라 된 토지의 등록 말소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예상을 해본다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가 좀 나온 지가 꽤 돼서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작년에 강의를 할 때 그 6가지 중에서 합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했거든요. 근데 합병이 작년에 나왔어요. 그 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더 나머지 9가지도 추가한다면 토지이동 신청의 특례예요. 특례. 즉 도시개발 사업 있잖아요. 도시개발 사업.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토지이동 사업 11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정리해 드릴 순서가 축척 변경, 등록사항 정정 필수. 그 다음에 정리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또 선택적으로 가져갈 때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와 도시개발 사업. 얘네들 정리하고 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정리할 게 없다 싶을 때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이나 분할 이런 부분 정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11가지 사유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그 11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이동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하거나 사업, 즉 제3자가 하거나 대위 신청하거나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는 건데 그 내용에서는 특별히 낼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신청을 소관청에 하면 소관청에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럼 정리 후 절차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등기 촉탁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그래서 이제 큰 논점으로 보면 정리 후 절차에서 등기 촉탁과 토지 소유자에게 해줘라? 통지. 요 두 가지인데 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작년에 등기 촉탁에 나와버렸거든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도 기간과 관련해서 최근 5년 동안 무려 3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낼 개연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리 후 절차는 나올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이 말 그대로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토지의 표시의 변화가 발생했으니까 지적 공부를 해야 한다?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의 정리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만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등록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정리할 거니라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게 소유자 정리예요. 근데 이 소유자 정리가 근래에 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번 정리 후 절차에서는 2번과 3번 중에서는 2번보다는 3번이 더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면 이쪽 파트에서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순서를 정해보면 축척 변경, 등록사항 정정, 소유자 정리. 이게 일단 1순위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순서를 정해줄 때는요. 암기 분량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축척 변경하고 등록사항 정정하고 소유자 정리가 일단 원픽이에요.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비중은 떨어지지만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도시개발 사업, 등기 촉탁, 소유자의 통지 이 순서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까지 다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그러니까 이 순서를 좀 지키면서 빈도가 높은 거 위주로 학습하셔라라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1번 문항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번 신규 등록이잖아요. 신규 등록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토지 이동의 사유와 다르게 신규 등록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이 있을 거잖아요.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그거 하나. 그게 항상 메인이에요. 두 번째,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소유자를 정리할 때 등기와 관련되는 자료에 의해서 소유자를 정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신규 등록에 관한 소유자 정리할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소유자 정리할 거니? 그거는 뭐다? 신규 등록만이 가지는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신규 등록 정리할 때는 키워드가 뭐냐면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서부터 항상 출발하는 겁니다. 가볼게요. 신규 등록이라 하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며칠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5. 공유수면 매립에 의거하여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신규 등록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 2번 이런 지문 바라볼 때 신규 등록을 할 때 소유자에 관한 입증 자료가 등기부가 될 수가 없으니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입증 자료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네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 네 가지 유형이 판, 매, 기, 소. 암기되어 있네요. 출제가 높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높은 거는 잘 암기 안 돼 있고 비중이 낮은 거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머릿속에 내가 공부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암기되는 것은 그만큼 뭐다? 쉽다라는 거 쉽다. 쉬우니까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거야. 근데 지금 반대로 말하면 등록상 정정의 사유가 9가지가 있거든요. 직권정정 사유 9가지가 뭐예요? 물어보면 머릿속이 뭐하다? 멍하죠. 그렇지 않나요? 직권정정 사유 9가지 뭐예요? 그럼 가만 있어봐. 이런 느낌.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에 관한 입증 자료 뭐예요? 하면 판매, 기소 바로 나오고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인이 여러분이 암기하기 싫은 거 위주로 출제 비중을 높여가는 이유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매 기소할 때 이게 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이 뭐다? 확정, 판결, 기가 뭐예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4번. 소가 그 밖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 다음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신규 등록을 한 경우에 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등기관세에 등기를 촉탁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기부하고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 몇 번? 3번 체크하면 되겠네요. 신규 등록하는 토지는 지적 측량과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된다. 이런 지문도 간단한 지문이지만 이 내용 자체는 신규 등록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지적 측량의 대상이 되느냐,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되느냐,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이런 지문들은 신규 등록은 지적 측량의 대상도 되고 면적 측정의 대상도 된다. 이렇게 암기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측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려면 뭐 한다? 측량해줘. 측량 안 하고 도면의 경계선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럼 신규 등록은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느냐 그리지 않느냐 생각해 보면 돼요. 그려야 되죠. 그러니까 측량의 뭐다? 대상이다. 그럼 도면의 경계선을 그렸잖아요. 그렸다면 뭐 한다? 면적 측정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면적 측정의 대상도 된다.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좀 정리해가는 게 나올 때마다 암기를 한 게 아니라 판단의 문제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신규 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될 서류를 소관청에서 지적 소관청에서 뭐 할 경우 관리할 경우에는 그 지적 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은 특이사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정답은 뭐다? 등기, 촉탁 이쪽에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항을 볼게요. 이제 3번은 등록 전환이잖아요. 그죠? 등록 전환에서의 정답의 결정 요소는 등록 전환의 용어의 정의에 정답의 결정 요소가 있어요. 등록 전환의 용어의 정리는 임야대장 등록지에서 뭐로 토지대장 등록지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뭐라 한다? 등록 전환이다. 이 용어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어디에서 임야도에서 어디로 지적도로 나의 토지가 옮겨 등록이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나의 토지가 임야도에서 어디로? 지적도로.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지문을 좀 뽑아내야 되죠. 자, 논리적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면적의 측정은 어디에서 하느냐면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의 토지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토지가 임야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내 토지가 임야인데 그럼 나의 토지는 임야도에 등록이 돼 있었겠죠. 원래. 그럼 임야도에서 면적을 측정했겠죠. 그 측정한 면적이 어디에 등록된다? 임야 대장에 면적이 등록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토지가 산지관리법이라든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다면 나의 토지는 어디로? 지적도 토지대장지로 옮겨 등록한다고요. 그럼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 등록을 하려면 측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새롭게 경계선을 그려야 되잖아요. 축척을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임야도는 6,000분의 1의 축척을 쓰고요. 지적도는 1,200분의 1의 축척을 쓰거든요. 그러면 저 축척에서 고축척으로 간다는 것은 경계의 정밀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경계의 정밀도가 높아진다라는 말은 그 안에서 면적을 측정했다면 면적의 오차값도 6,000분의 1보다는 적다라는 결론이 발생하죠. 그 말은 기존의 임야도에서 측정한 면적이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을 건데 그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려면 다시 경계선을 그리기 위한 측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 거기에서 면적을 측정해야 될 것이고 그 측정한 면적이 어디에? 토지 대장에 등록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논리를 가지고 이제 지문을 만든다고요. 그럼 기존 면적과 등록 전환 측량을 해서 나온 면적, 등록 전환 측량을 해서 나온 면적을 우리는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등록 전환될 면적하고 기존 면적하고 비교를 해보면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거예요. 왜? 임야대장의 면적은 정밀성이 떨어질 거고 오차가 클 거고 토지대장지에 등록할 면적은 오차가 보다 적겠죠. 그러면 차이 면적이 발생했을 때 그 차이 면적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수도 있고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토지대장 등록지에 정리하는 방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정리할 거니? 그게 뭐다? 항상 정답의 결정 요소예요. 그게 이제 완순이고 1순위고요. 그럼 어떻게 정리합니까?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등록하면 되고요. 그리고 폐쇄시켜버리면 돼요. 그런데 초과할 경우에는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기존 임야대장, 임야도의 경계와 면적을 직권으로 뭐한 후에 정정한 후에 옮겨 등록한다. 그 차이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하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등록 전환 대상의 토지를 암기하는 건데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는 필수 암기 사항이라기보다는요. 출제인이 지문 5개를 만들기 위해서 내는 지문이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예요. 자, 그래서 대상 토지는 이제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면 되고요. 한번 볼게요. 자,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것은 자, 1번 산지관리법. 두 번째
건축법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뭐한 경우 받은 경우에는 뭐의 대상이다? 등록 전환 신청의 대상이 된다고요. 두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잔여 토지가 임야대장 등록지에 계속 존치할 필요가 뭐다? 없는 경우, 이 경우도 뭐다?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고요. 세 번째,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뭐하는 경우? 분할하는 경우. 그럼 기본적으로 1번 지문은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니까 1번이 원칙이고요. 2번, 3번은 빈번한 경우는 아니니까 세 가지를 다 암기하면 좋겠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암기해야 된다면 뭐다? 1번 지문만이라도 꼭 암기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산지관리법, 그 다음 건축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는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도시군관리계획서 내에서 토지를 뭐하는 경우? 분할하는 경우. 그럼 이것 외에도 하나가 더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사실상 토지의 형질 변경은 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경우 해가지고 총 4가지 사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좀 극한 사항으로 몰아가지고 등록 전환을 시험 문제를 낼 때 다음 아래의 보기 사항 중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하면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가 몇 개니까 4개니까 나머지 뭐 신규 등록의 대상 토지를 집어넣었던 지목 변경의 대상 토지를 집어넣어서 뭐 한다 문제를 만들어낼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 꼭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하나 여기서 제가 추가해서 바로 정리해 버릴게요. 3가지에 뭐가 되는 게 추가되는 게 형질 변경은 되었으나 뭐 할 수 없는 경우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 1번 지문은 반드시 암기사항 2번, 3번 추가된 이것까지 뭐다 함께 암기하시면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정도 출제위원이 문제를 낼 때는요.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출제 경향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유형의 문제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극한까지 몰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 이거죠. 기존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은 뭐다? 차이가 발생할 건데 이제부터 오차행 범위 이내냐 초과이냐에 따라서 정리 방법이 달라진다. 허용 범위를 뭐 한다? 초과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청에서 뭐다? 직권에 의해서 이를 정정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5번에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소관청에 신청해야 되고 등록 전환 대상 토지는 기등록된 인접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한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토지가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가야 되죠. 그럼 그 토지 주변의 지적도가 만약에 1200분의 1이라면 등록 전환 대상 토지도 동일 축척을 해야 되니까 몇 분의 몇? 1200분의 1. 그럼 인접지가 2400분의 1이라면 등록 전환 대상 토지도 몇 분의 몇? 2400분의 1. 그래서 법정 축척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등록 전환 대상되는 토지의 인접 토지의 축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축척은 결정된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이제 이 4번 유형의 문제가 기출문제의 변형이거든요. 변형.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뭐한 경우 이내인 경우의 처리 방법은 이내일 때는 뭐다? 등록 전환될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등록한다. 그거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오차 허용 범위를 뭐 할 때는요.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하고 직권으로 정정한 후에 옮겨 등록한다. 그거거든요. 과거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오차가 허용 범위를 뭐 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에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럼 거기서 뭘 찾으면 된다? 직권 정정 후 옮겨 등록한다. 그거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걸 변형해서 뭐다? 이내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변형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된다고요. 됐고요. 그럼 이런 지문 낼 때, 출제인이 잘 낼 때 이런 게 잘 나오죠.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행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기존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옮겨 등록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죠. 기존 면적을 그대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전환될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해야 되지 기존 면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요.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번. 자, 분할인데요. 분할 파트에서는 특이점이 없어요. 근데 분할은 특이점은 없는데 분할과 관련해서 과거에 출제위원이 문제를 낼 때 뭐와 연관시켜서 내냐면 분할은 뭐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까? 경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경계. 우리가 경계 공부할 때 토지 위에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건축물을 걸쳐서 토지를 분할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네 가지. 판공도도인 경우에는 건축물을 걸쳐서 분할할 수 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분할해서 많이 내었어요. 한 지문으로 정답을. 두 번째 지문을 정답을 결정한다면 역시 경계와 관련됩니다. 내가 나의 토지를 분할하려고 해요. 분할하려고 하면 내 토지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분할해 주세요 라고 지상에 말뚝을 설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분할 측량을 하고자 할 때는 지상의 경계점 표지는 뭐 한다? 설치를 하고 분할 측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할하는 경우는 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그 내용이 항상 정답의 결정 요소였어요. 그 이후에 특이점이 없거든요. 그리고 분할해서 굳이 가져간다면 분할은 여러분 토지를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당신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라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분할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일용이 토지 일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일용이인 경우에는 며칠? 60일. 이제 그 정도.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틀린 것은. 자, 분할 전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자, 여기부터 이제 해석을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면적과 관련해서, 이제 면적 파트에서 뭐, 통합형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뭐, 빈도가 그렇게 높은 파트는 아니에요. 자, 이게 17번지 필지고요. 면적이 만약에 20제곱미터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여기서 경계선이 분할, 측량이 돼서 면적을 측정했겠죠. 도면에서. 그게 20제곱미터인데 분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토지를. 그럼 분할을 하게 되면 17의 1번지가 되고 17번지가 되고 그 다음이 17의 1번지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면적을 측정해줘야 될 거예요. 17번지 면적하고 17의 1번지 면적을 측정해야 될 건데 그러면 분할 측량 후에 17번지의 면적의 측정값 17의 1번지 면적의 측정값 이 두 필지의 면적의 합산은요. 전 면적 20제곱미터하고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어렵나요? 네, 당연히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할 전 면적하고 분할 측량 후 양필지를 합산한 면적은 증감이 뭐한다? 없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다시 측량을 했잖아요. 그죠? 측량을 해서 면적을 측정을 해보니 합산을 해보니 전 면적과 측량 후 합산 면적에 오차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면적을 다시 측정했으니까. 근데 그 오차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오차 허용 범위 뭐다? 이내일 수도 있고 오차 허용 범위를 뭐한다? 초과할 수도 있는데 이내일 때는 그 오차를 분할되는 양필지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그 오차를 나누어 등록하라라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오차 행범위 이내일 때는 미산 차이점이 발생해도 전과 후 합산 면적은 증감이 거의 뭐다? 없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을 우리는 줄이면 안 분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비율에 따라 나누어 등록하라라는 것은. 자, 근데 오차가 허용 범위를 뭐하면 초과할 때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측량이 잘못되었든 면적 측정이 잘못되었든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존에 측량된 게 잘못된 거냐 아니면 전에 게 잘못된 거냐 그게 문제가 될 건데 새롭게 측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보지는 않으니까 기존에 게 경계와 면적에 잘못 측정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을 그때는 뭐 해라? 정정을 해라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때 뭐 일부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 이걸 직권으로 정정하는 사유다라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이거 직권 정정의 사유가 아니에요. 9가지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뭐 해야 한다?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신청에 의해서 정정이 되는 것이지 직권 정정 사유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볼게요. 그래서 오차가 허용 범위 뭐라면 이내인 경우는 그 오차를 분하로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뭐 한다? 나누고 이 말이 뭐 한다? 줄이면 안 분하고 이렇게요. 오차가 허용 범위를 뭐 할 때는 초과할 때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뭐 해라? 정정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내일 때는 뭐 하고 안분, 초과할 때는 뭐다? 정정. 그래서 이게 분할 자체의 문제의 정답으로 결정되기보다는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할 때 면적 파트에서 뭐다 통합회계 지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죠? 가령 금방 우리 등록 전환에서도 면적과 관련되는 지문이 있었잖아요. 그죠? 오차형범위 이내일 때와 뭐다? 초과할 때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럼 두 번째 분할에서도 뭐다? 이내일 때와 뭐다? 초과할 때 하나 나왔죠. 또 우리가 지적공부 복구할 때요. 복구.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적공부에 복구할 때도 오차 허용범위 이내라면 그때는 복구 측량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해서 복구하고 초과할 때는 뭐 해라? 복구 측량을 해야 한다. 이제 그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럼 세 가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어디서 나오느냐? 축척 변경에서 나와요. 축척 변경에서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축척 변경 전 면적을, 초과할 때는 축척 변경 후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 해서 이내와 초과할 때 총 몇 가지가 나온다? 4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4가지 유형. 근데 그 4가지 유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하는 건데 작년에 그 4가지 유형이 안 나오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에 있어서 분할 측량 후 면적의 결정 방법 그게 나왔다는 거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게 그래서 작년에 그 유형의 문제가 뭐다? 킬러형 문항이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근데 킬러형 문항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지문까지 여러분이 수렴해서 갈 필요는 뭐다?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상 문제집에 제가 맨 마지막 문제에 실어 넣어놨거든요. 실어 넣어놨는데 제가 이번에 체크는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나올 개연성은 그렇게 높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그 4가지는 뭐다? 좀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4가지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문제를 풀고요. 2번 분할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하여 각 필지의 경계비 면적을 정해야 되며 분할 후 면적의 합은 분할 전의 면적과 같아야 된다. 토지 소유자는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뭐다? 용도가 다르게 된 때는 이게 뭐다? 일용이죠. 그죠? 일용이. 그럼 일용이인 경우에는 분할 신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과한다.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1필지 일부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한 때 뭐 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있다.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뭐다?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신청서에는 뭐까지?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일용일 때 60일 이내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지목 변경이 며칠이다? 60일이니까 이때 지목 변경 신청과 뭐다? 함께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분할도 며칠 이내? 60일 이내 하라라는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순서대로 지적 공부의 뭐다? 복구. 자, 복구일 때는 이내일 때와 뭐다? 초과일 때. 이내일 때는 복구 측량을 한다, 안 한다? 복구 측량을 하지
않고 조사된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등록하면 돼요. 근데 초과할 때는 뭐 해야 한다? 복구 측량을 해서 면적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금방 본 등록 전환, 그죠? 그럼 등록 전환에서도 오차행 범위 이내와 뭐다? 초과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오차행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 이런 것은 여러분이 이제 체크해서 집어 넣으세요. 한번 등록 앞선 지문에 있으니까 등록 전환 될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초과할 때는 뭐다? 직권 정정 후 옮겨 등록한다. 요 말이 키워드가 되겠다. 그죠? 자, 세 번째가 뭐다? 분할이 되겠네요. 위에서 금방 본 거. 이때 오차행 범위 이내와 오차행 범위를 뭐 할 때? 초과. 이때는 뭐다? 안분. 이때는 정정. 이렇게요. 네 번째가 축척 변경에서 나옵니다. 축척 변경에서. 그럼 오차행 범위 이내일 때는 축척 변경 뭐다? 전 면적을, 초과할 때는 축척 변경 후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통합행위 지문을 만들어낼 때도 1, 2, 3, 4번 지문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숙지하는 파트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계점, 분할 파트에서 이 정도 내용도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은 파트는 아닌데,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에 있어서의 분할 시 면적의 결정 방법을 물어봤으니까 조금 생소했다는 겁니다. 그런 유형의 문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가 작년에 처음 출제되었거든요. 그래서 킬러형 문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우리가 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8번.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인데, 합병 작년에 출제가 되었잖아요. 출제가 되었으니까 뭐 크게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행위 지문들은 알고 가야 되죠. 왜 알고 가야 되느냐? 토지 이동 사유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분할과 관련되는 지문이 한 지문은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할에서의 1순위는 항상 이겁니다. 분할할 수 있는, 합병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없느냐. 철저히 지문을 딱 주어주고요. 이 지문을 읽어보고 이 토지는 합병할 수 있는 토지입니까? 합병할 수 없는 토지입니까? 그거 물어보는 게 항상 1순위예요. 자, 문제를 보면서 제가 추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합병 신청에 의해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뭐 해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되고, 이 경우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토지 소유자가 합병정 필지에 주거사무실의 건축물로, 합병에서 주거사무실의 건축물이 나오면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는? 신청하는 때는, 그죠?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뭐 할 때는? 신청할 때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3번 지문 중요 지문입니다.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합병의 경계는 왜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느냐? 필요 없게 된 공통 경계를 뭐 한다? 지워버리면 돼요. 말소해버리면. 두 번째, 면적은, 자,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뭐하여? 말소하여 합병의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자, 역시 면적도 측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안 하는 이유가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뭐하여? 합산하여 합병 후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합병은 지적 측량과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지문 아주 단순한 지문이지만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문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등의 토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합병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 토지가요,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등의 토지로서, 즉 공공용의 토지, 이런 유형의 토지이거나 플러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이런 토지인 경우에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
한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실제 이 3번과 4번 지문은요, 단순히 보게 되면 선생님 뭐 합병은 필요 없게 되면 공통경계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면적은 양필지 면적은 이미 계산되어 있으니까 더하기 하면 되잖아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실제 우리 지적과 관련되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이게 당연한 기결은 아니에요.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경계가 새로이 결정이 된다. 경계를 새로이 결정한다라는 의미 생각해 보세요. 도면상에서 경계를 새로이 결정한다. 경계를 새로이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측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측량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럼 합병은 경계가 새로이 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 보면 돼요. 합병은 경계가 새롭게 결정이 될까요? 결정이 안 될까요? 합병은 경계가 새롭게 결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뭐 모르겠으면 그래 보면 되죠. 뭐 모르겠으면 시각화시켜 보면 돼요. 자, 이게 17번지고요. 여기가 18번지거든요. 근데 이 토지를 합병한다고요. 그럼 합병하면 몇 번지가 되죠? 합병은 몇 번지가 돼요? 합병의 지분은 항상 모르겠으면 암기한 거 써먹으라고요. 감각에 의존하지 말고. 합병 어떻게 지분 부여합니까? 합선, 뭐로 간다? 선순위 지분이잖아요. 근데 감각으로 뭔가 풀지 말란 말이에요. 지분 어떻게 부여합니까? 지분에서 암기했던 걸 뭐 한다? 항상 떠올려야 된다고요. 왠지 17번인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합선, 암기한 걸 써먹어야지. 합선, 합병은 뭐로 간다? 선순위 지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왠지 선생님 17번지 같은데 그런 거 시험장에서 하면 안 된다고요. 습관적으로 암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 문제 OX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부분 지분 어떻게 부여합니까? 하면 아무 생각 없다. 그냥 왠지 17번, 17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17번이잖아요. 그러면 합병을 하면 경계가 새롭게 결정이 돼요, 안 돼요? (17번지) 지금 경계의 모습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합병해 볼게요. 합병해 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럼 경계가 새롭게 결정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17번지 경계의 모습 금방 잊어버렸나요? 안 잊어버렸죠? 그 모습에서 지금 새로운 경계의 모습이 나왔냐고요? 안 나왔냐고요? 예? 나왔죠? 17번지의 경계의 모습이 어떤 모양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된다고요. 보이는 그대로만 해석하면 된다고요. 17번지의 경계의 모습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경계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경계가 새롭게 결정되었다고요. 그럼 경계가 새롭게 결정이 되려면 원래 측량을 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합병은 측량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 경계를 새로이 결정한다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표현을 쓰냐면 측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의 문제는 도면에 새로이 경계를 뭐하면 그리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도면에 키워드가 뭐다? 새로이 경계를 뭐하면 그릴 때만 측량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새로이 경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뭐다? 경계를 오히려 지우잖아요. 그래서 측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계가 새롭게 결정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려서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워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측량이라는 것은 지워서 새롭게 경계가 결정될 때는 측량을 하지 않고 뭐한다? 새로이 그려서 경계가 결정될 때만 측량을 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제인이 이 지문을 자주 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새롭게 경계는 결정이 되는데 그려서 결정되느냐 지워서 결정되느냐. 지워서 결정될 때는 측량을 하지 않고 새로이 그려서 경계가 결정될 때는 측량을 한다. 그게 조금 깊이 들어가면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잖아. 안 하고 그냥 합병은 필요없게 경계 지우니까 측량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단순히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출제인이 내는 의도는 그 의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지문이. 그래서 합병이 면적 측정과 지적 측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문을 낼 때는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는 낼 때는. 근데 여러분은 그 의도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고 합병은 지적 측량도 하지 않고 면적 측정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이 9번에서 이제 합병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없느냐, 이제 그거 암기하는데, 요 지문에서 메인 지문이 뭐냐면, 이거는 등기법에서도 자주 적용이 되니까 꼭 암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소, 지, 전임, 공저, 신탁. 요렇게. 소지지, 전임, 공저, 신탁. 항상 합병과 관련해서 권리의 등기가 나왔을 때는요, 그냥 풀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꼭 메모를 하고 푸세요. 저도 실제 문제를 풀다가 실수하는 파트가 이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뭐 하셔라? 꼭 뭐 하셔라? 적어놓고 푸세요. 이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이거 조심해야 돼요. 동그라미 칠 때는 조심하라는 표현이에요. 지역권에는 승역지 지역권도 있고 요역지 지역권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의 지역권은 뭐다? 승역지 지역권이라는 거. 그럼 요역지 지역권 이렇게 나오면 그 지문은 뭐다? 틀려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승역지 지역권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세권, 임차권, 공동저당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는 뭐다? 창설적 공동저당이 되어야 돼요. 그럼 추가적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선생님 창설적 공동저당 이렇게 제가 쉬운 지 안 나온다 했습니다. 편의상 약식으로 적는 거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두 필지 전부에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이 다 뭐다? 동일한 같은 저당권을 뭐라 한다?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 등기도 반드시 뭐다? 동일한 신탁 등기지 다른 신탁 등기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체크하고 있는 이런 애들이 존재한다면 뭐가 가능하다? 합병이 가능하다라고 정리하면 된다고요. 그럼 나머지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요. 그럼 나머지 등기는 너무 많으니까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어떤 등기가 존재한다 이렇게 나오면 얘가 합병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권리 등기가 나올 때는 반드시 소지지 전임 공저 신탁을 꼭 적어놓고 보세요. 볼게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승역지 지역권이라는 거, 창설적 공동저당이라는 거, 동일한 신탁 등기라는 거 특히 주의해 두시고요. 나머지는요, 합병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지문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됩니다. 볼게요.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그럼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는 뭐다? 합병할 수 없다. 이거 찾아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닌 것을 물어보는 것은 뭐다? 합병할 수 있는 경우를 찾아라라는 말과 똑같죠. 그러면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 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뭐하다? 다르다. 그럼 합병할 수 없다. 그럼 반대로 읽으면 지번 부여지역이나 지목이라든지 지번 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뭐한다? 같으면 합병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지목은 같으나, 자, 지목이 같으면 여기까지는 뭐다? 합병이 가능하죠. 그죠? 근데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여 있지 않다.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는 지적 공부상에서 한 필지로 합병이 되면요. 등기부도 뭐다? 대장과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한 필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등기부가 하나는 개설되어 있고 하나는 개설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부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는 등기부 정리가 안 되니까 합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뭐하다? 서로 다르다. 축척이 다르다면 도면상에서 경계 모습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럼 합병할 수 없다라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뭐다? 4번이겠죠. 이 4번 지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합병하려는 토지의 주소가 뭐하다? 다르다. 자, 소유자가 주소지가 다르다면요. 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소유자의 주소지는 한 군데에 돼요. 달라야 돼요.
여러분의 주소지가 하나냐고요? 두 개냐고요? 하나잖아요. 주소지 두 개인 사람은 없습니다. 거소지하고 주소지는 달라요. 거주하는 장소와 주소지가 있다면 그거는 다를 수는 있지만 주소지는 뭐다? 주민등록 주소지는 반드시 뭐다? 하나야 돼요. 두 개가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소지가 서로 같아야지만 뭐가 가능하다? 합병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17번지 필지의 주소지가 만약에 평촌동이고 18번지 주소지도 뭐다? 평촌동이라고 되어 있어야 한 필지가 됐을 때 하나의 주소지를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소지가 하나는 평촌동이고 하나는 마두동이면 주소지를 평촌동을 해야 돼요? 마두동을 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소지가 다르면 합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만 읽으면 합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소관청이 주민등록표 초본, 신천이 개인인 경우 초본을 확인한 결과 토지 소유자가 뭐다? 동일임을 뭐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가 달라도 합병이 뭐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 경우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요. 평촌동에 살고 있는 상용이, 성수동에 살고 있는 뭐다? 상용이. 그러면 주소지가 다르니까 합병이 되지 아니하는데 판단을 해보니까 이 상용이라는 사람이 같은 인물인 거예요. 그럼 주소지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같은 인물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만 한다면 그 주소지로 해서 뭐한다? 정리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평촌동에 살고 있는 상용이와 성수동에 살고 있는 상용이가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소유자를 뭐 할 수가 없다. 정리할 수가 없는 거고 소유자가 뭐 하다면 동일인임이 확인이 될 때는 현재 주소지로 뭐 해주겠다? 정리를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 11번 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래 해설되어 있는 거 합병 정리하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자, 11번 유형에서는 이제 날짜와 관련되는 거 한번 정리해 보셔라라는 거. 날짜와 관련되는 거. 기간 볼게요. 신규 등록 며칠? 60일.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90일.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에 따른 분할 신청은 며칠? 60일.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인 경우에 며칠? 60일. 지목 변경 며칠? 60일. 그럼 60일, 90일,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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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 60일, 60일, 60일 해서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날짜와 관련되는 거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볼게요. 자,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더더욱 출제될 만한 게 없습니다. 근래에 들어가지고 제가 한 10년 동안, 한 2, 3년 동안 딱 한 번 나왔거든요. 낼 게 없거든요, 낼 게 없으니까 지목 변경 고유 지문에서 근래에 나왔던 게 정답이 아니고요. 통합행위 지문에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토지이동을 신청을 할 때는요, 그 토지이동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되겠죠. 신규 등록할 때는 신규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 등록 전환을 할 때는 등록 전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제출해야 되는데, 다만 그러한 서류를 금방 우리가 신규 등록에서 확인했는데 지적 소관청에서 뭐 할 때 관리할 경우에는 누구의 확인으로서? 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이 지문은 통합형의 지문이거든요. 모든 토지이동 사유에 다 적용되는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기출로서 최근 10년 동안 딱 한 번 나왔다고요. 다른 지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목 변경은 기본적으로 측량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측량을 하게 되면 면적과 관련해서 문제를 낼 수가 있는데 측량도 안 하죠. 그러니까 특이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될 만한 게 없다라는 거죠.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는 없다. 일시 사용 불변의 원칙 이렇게 해서 정리했고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에 뭘 신청한다? 합병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지목 변경의 대상 토지 중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암기가 안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합병을 하려면 지목이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토지 합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병을 전제로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지목을 다 뭐 해달라? 합병하기 위한 지목으로 다 바꿔달라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사업시행자면 여기가 무슨 구죠? 동안구인가요? 그러면 동안구청장한테 가서 지금 이 토지 3,000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 사업하기 너무 힘들어. 그럼 어차피 이 토지 나중에 다 주거용 건축물이 지을 수 있는 대로 바뀔 거니까 미리 지목을 뭐로 바꿔달라? 대로 다 바꿔달라라는 거. 그러면 제가 합병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몇 필지로 사업하겠다? 한 필지로. 그럼 제가 동안구청에 이제 서류를 내도 3,000개 서류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몇 개? 한 장의 서류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아직까지 그 토지는 형질이 대로 바뀌어 있지는 않는 상태라고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자, 국계법. 국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되었다? 준공된 경우, 이 경우도 지목 변경의 대상 토지입니다. 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된 경우, 변경된 경우 역시 지목 변경의 대상 토지고요. 이때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 이거 하고 나면 항상 질문이 들어와요. 선생님, 네. 지금 우리가 이 지문을 보면서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와 그럼 국계법에 따른 공사가 준공된 경우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 세 가지가요.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토지거든요. 그러면 위에는 뭐라고 돼 있고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아래는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뭐가 한 개가 틀려도 틀린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수험생들이 많아요. 이게 국어거든요, 국어. 그러니까 위에는 아니요. 위에는 위에는 지목 변경의 대상 토지를 물어보는 거고 아래에는 지목 변경의 대상 토지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라라는 지문이라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공사 준공의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와 국계법에 따른 공사가 준공된 경우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토지다?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이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법조문에 그 아래 위 세 가지 경우 지목 변경을 신청한다면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한다면 그때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선생님 그래도 저는 국어가 조금 잘 안 돼요 하시는 분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의 지문에서는 뭐가 없어요. 여기는 아래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에게 신청하는 경우의 수를 지금 내포하고 있죠. 토지 소유자가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에 신청을 한다고 할 때는 며칠 이내 60일. 근데 위에는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지적 소관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래는 있고. 그럼 아래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 위에는 신청하는 경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입니까? 없는가를 물어보는 지문이라고요. 그래서 이 지문에는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확인했고요. 4번의 지목 변경 신청서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서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사본을 제출해야 되고 위 사의 경우에 전답 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 요 지문도 근래에 한번 나왔죠. 전답 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인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5번 정답 체크하시면 된다고요.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번까지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13번 볼게요.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제가 올해 출제될 개연성이 상당히 뭐다? 있다라고 한 파트죠. 그래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큼은 여러분이 조금 신경 써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적소관청은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공유수명관리청에 지적공보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뭐한다? 통지한다.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서 통지라는 표현이 뭐다? 2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주체를 살펴보면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지적의 주체는요, 토지 소유자와 지적소관청과의 관계예요. 근데 얘는 뭐도 나옵니까? 토지가 바다로 되면 관리 주체가 누구로 바뀝니까? 공유수면관리청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공유수면관리청이라는 주체가 한 명 더 나오기 때문에 항상 주체를 출제인이 선호해요. 문제를 만들 때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지적소관청 들어갈 자리에 공유수면관리청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관리청 들어갈 자리에 토지 소유자를 넣어도요. 지문의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그럼 선생님 이거 좀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착오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요. 항상 시작이 지적소관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통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전, 후 나누어서 전, 지적소관청이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후는 토지의 등록 말소를 뭐한 후에 정리한 후에는 또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 뭐한다? 통지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체를 정리할 때는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항상 뭐로 시작한다? 지적소관청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항상 주어는 누구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이어야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뭐 크게 뭐 착오가 없을 겁니다. 가령 토지가 바다로 되었잖아요. 바다로 되면 누가? 지적소관청은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통지를 받겠죠. 그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신청이 들어오거나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정리할 거거든요. 그럼 정리가 다 끝났잖아요. 끝나면 또 누가? 지적소관청 누구에게? 이때는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한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출제인이 낼 수 있는 이 주체 갖고 낼 수 있는 게 첫 번째, 항상 주어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토지가 바다로 되었을 때는 누구한테만 통지합니까? 토지 소유자에게만. 정리가 끝나면요,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까지 통지라니까 요 지문이 메인 지문이에요. 그럼 요 지문의 기본 메인이 잡히면 나머지 지문들은요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럼 지적소관청은, 자, 지적소관청은 주어는 나왔고요. 누구에게 통지한다?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니라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죠. 토지가 바다로 되면. 또 두 번째 틀린 게 뭐다? 일시적인 지형 변화. 이것도 틀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토지가 바다로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원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요, 원상 회복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말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일시적인 지형 변화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원상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로는요, 토지가 바다로 되었는데 다른 지목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럼 다른 지목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뭐다? 지목 변경을 해야지 등록을 말소시켜서는 안 된다고요. 선생님, 토지가 바다로 되었는데 어떻게 다른 지목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경계선상이 애매한데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서 일단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한강을 생각해 보세요. 한강. 수도권에 있는 한강은 이렇게 흘러. 최종적인 종착지가 어디죠? 바다죠, 바다. 그죠? 그러면
하천하고 바다가 만나는 경계선상이 있겠다, 그죠? 그러면 하천하고 바다가 만나는 경계선상에 전답이 있어요. 논하고 밭이 있는데 그게 뭐한다? 바닷물이 막 들이차가지고 뭐한다? 손실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하천의 맨 끝, 바다와 붙어있는 맨 끝에서 이렇게 있는데 손실이 없어져 버리면 그럼 누가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바다로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천으로 편입될 수도 있고 그럼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소관청에서 그럼 소관청에서 봤는데 외견상 바다처럼 보여도 이 부분은 뭐로 하천으로 편입이 될 수 있다면 그 토지는 뭐다? 하천으로 지목을 변경해야 되는 것이지 등록을 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변화와 지목 변경을 지목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해서는 안 된다. 됐고요. 두 번째, 역시 뭐다? 지적 소관청은 등록 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며칠? 90일이죠. 틀렸고요. 아니하면 직권으로 등록상을 말소한다. 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상을 말소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데, 자, 승인과 관련되는 지문 나오면 딱 세 가지죠. 첫 번째,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의 반출.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승인사항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자, 이 지문을 제가 정답으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서요, 나올 만한 지문 다 나왔거든요. 60일도, 90일을 60일로 바꿔서 내기도 하고, 통지받은 날을 사유가 발생한 날 이렇게 바꿔내기도 하고, 주체를 바꿔내기도 하고, 전부 다 나오는데, 유일하게 딱 정답으로 결정되지 않는 지문이 4번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4번 지문을 좀 신경 써서 가져가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뭐한다? 회복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의 주체를 일단 살펴야 돼요. 지적소관청이죠.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다? 지적소관청에서 하는 거예요. 일단 이거 첫 번째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회복 등록은 신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지가 바다로 됐는데 그것이 다시 토지로 되었잖아요. 그럼 소관청에서 뭐한다? 직권으로 회복 등록하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회복 등록을 할 때 관계 자료가 그 지적 측량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 지적 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회복 등록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키워드가 이거라고요. 등록 말소 당시 이거요. 이걸 회복 등록 당시에 가장 부합되는 관계 자료에 의한다 이렇게 내면 지문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요 지문 꼭 좀 챙겨가시라고요. 사실 거의 한 10년째 밀고 있거든요. 예, 안 나오고 있어요. 사실 한 10년째 밀고 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회복 등록 당시 이걸 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적공부의 복구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지적공부 복구든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되죠. 그러면 지적공부의 복구도 복구 당시 관계자료일까요? 멸실훼손 당시 관계자료일까요? 멸실훼손 당시에 가장 부합하는 자료에 의해서 복구하거든요. 복구 당시가 아니라. 근데 그 지문이 아주 오래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그럼 안 나온 지문이 뭐다?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출제형도 어차피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들어가요. 똑같이 낼 수는 없으니까. 그럼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다 보면 이거 냈고 저거 냈고 저거 냈고 다 낼 것 안 했으니까 이걸 한번 내야 되는데 낼 게 뭐지? 라고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유일하게 안 나온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10년째 밀고 있는데 일단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가져가는 겁니다. 네, 꼭 좀 챙기세요. 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했다면 그럼 정리가 끝났다라는 거죠. 정리가 끝났다면 시도지사 및 국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명관리청에 통지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여기서 중요 지문들 다 나왔죠. 그럼 이 지문 정리하고 가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14번 문제는 13번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가요.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예.